안녕하세요. 헬렌쌤입니다. 가족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체계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가족의 특징들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은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토록 어려워하는 의사소통. 말이 안 통해. 우리 정말 많은 분들이 말이 안 통한다. 대화가 안 돼.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시죠. 자, 의사소통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는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을 이 말, 그러니까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국한해서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지만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의사소통의 세 가지 원칙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행동한다. 반드시 행동하는데 또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 사람은 반드시 의사소통한다.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강조요법을 쓰면서 이제 부정을 두 번을 한 거죠. 사람은 의사소통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하는 존재. 반드시. 정말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난 잘못한 게 없다. 난 어떤 비난의 말도 하지 않았다. 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정말 눈빛으로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만약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아이가 이제 공부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엄마가 속이 터져요. 근데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냥 말은 하지 않는데, 아이가 계속해서 게임을 한다거나 핸드폰을 본다거나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눈빛으로 쏘는 거죠. 거의 레이저가 나올 법한, 혹은 한숨. 옆에서 계속, 하면서 이제 그 아이 옆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막 째려보고. 그렇지만 이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실 이 엄마는 자녀에게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전한 거죠. 그 핵심 메시지는 뭐겠어요? 나는 네가 못마땅해 이거죠. 난 네가 정말 그러고 있는 게 너무너무 싫어 라고 하는 것을 실제 말로는 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이런 눈빛도 있고 한숨 쉬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다가갔을 때 싹 피하는 거. 부부관계에 있어서 스킨십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스킨십을 피하는 거 이런 것도 분명히 하나의 의사소통이죠. 가까이 오지 마 이거죠. 가까이 오지 마. 닿는 것도 싫어. 이런 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행동에 부여하는 의미는 그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의 예처럼 막 눈빛을 막 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그냥 돈 케어다 상관없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냥 이 눈빛은 별 의미를 지니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실 눈빛을 쏘는 사람은 자기가 무슨 눈빛을 쏘는지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눈빛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눈빛이 너무너무 차갑다거나 아니면은 상처가 되는 그런 눈빛, 뭔가 무시당한다는 그런 눈빛으로 의미가 부여됐을 경우에는 그 의미가 진실이 됩니다. 의사소통에 있어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의미 부여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처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메시지 그리고 맥락,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겠죠. 실제적으로 언어적인 의사소통보다는 이 비언어적인 메시지나 맥락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갈등 문제나 혹시 상처를 받았다거나 혹은 관계 어려움이나 이런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주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보다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무슨 상처를 주는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내가 받은 상처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받은 상처를 생각해 보면 어쩌면 그 비슷한
비슷한 맥락으로 어떤 비슷한 패턴으로 내가 남에게 그런 상처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했는가 보다는 어떻게 그것이 전달됐는가,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프로세스라고 하는데요. 컨텐츠보다는 프로세스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내담자들이 여러 가지 가족관계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저희가 지난번에 뭐 주식을 했는데 뭐 그것이 또 쫄딱 망했어요. 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이 너무 달라요. 뭐 여기로 이사하자거나 저기로 이사하자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을 모시는 문제라거나 아니면 뭐 자녀에 대해서 어떤 양육관이 다르다거나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나올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이슈가 나오면은 이 이슈가 어떻게 생겼을까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사를 어디로 가려고 생각하셨습니까? 뭐 부모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디테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이제 프로세스를 놓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이제 제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부부 문제를 이야기하게 됐는데요. 이 부부가 이 이슈들에 대해서 어떤 식의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가 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내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주식의 문제든 이사의 문제든 자녀 양육의 문제든 간에 아내가 다 주도적으로 하고 남편은 뭔가 끌려다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아니면은 둘 다 뭐 굉장히 서로에게 이렇게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극과 극으로 치닫고 있는가? 이런 패턴 혹은 프로세스를 발견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나 패턴이 딱 고정화되면 이들은 이슈를 계속 바꿔가면서 싸워요. 어느 날은 이거 가지고 싸우고 저날은 저거 가지고 싸우고.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말이 안 통해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왜냐면 무슨 주제로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된다고요? 싸우기 때문이죠. 싸우거나 아니면은 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컨텐츠보단 프로세스를 찾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모든 가족은 가족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 가족의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상호작용을 지배하는 어떤 행동 규범 혹은 기대, 기대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가정에서의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생각해 보면요. 예를 들어서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가정이니까 가족의 규칙이 아직은 없겠죠. 이제 하나씩 가족의 규칙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자, 이들의 가족의 규칙, 아주 쉽게는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결혼해서 약간 투닥투닥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치약을 어디서 짜느냐, 중간에서 짜느냐, 깔끔하게 짜느냐, 아니면은 설거지하고 청소는 누가 하느냐, 부모님한테 전화는 누가 드리냐, 뭐 이런 등등등에 대해서 살다 보면 이제 점점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규칙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냐면은 대충 이제 기대를 하게 되면서 규칙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 사람은 이렇게 치약을 짜겠구나. 이 사람은 설거지를 내 대신 해주겠구나. 내가 안 해도 청소는 저 사람이 하겠구나. 부모님 전화는 저 사람이 하겠구나. 이런 기대가 만들어지고 그 기대가 이제 서로 기대에 이제 부응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규칙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요소는 바로 원가족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녀 양육을 하는 경우에도 아버지는 완전히 이제 자수성가한 타입이에요. 혼자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공부란 자고로 혼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을 때, 근데 뭐 자녀가 정말 또 모범생인 자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 공부를 혼자 하는 이 기대에 잘 부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의 가족 규칙으로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둘째는 혼자서 공부를 못해요.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가족 규칙에 맞지 않잖아요. 그럼 규칙에 맞지 않는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겠어요? 그 가족 안에서 이상한 애가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아이가 다른 가정에서 성장했다면
예를 들어서 공부를 혼자 하는 것은 좀 힘들지 않을까. 아이마다 다 특성이 다른 거니까 뭔가 도움이 필요한, 네, 공부에는 도움이 필요하다. 뭐 이런 규칙,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이 아이는 이 가정에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족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족마다 만들어지는 굉장히 고유한 행동 규범이나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을 지배하는 규칙이 어떤 것인가를 파악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죠. 규칙은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는데 하나는 암묵적 규칙, 그러니까 이거는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또 하나는 명시적 규칙은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말로, 네, 이야기가 되어지는, 들어오면 손 씻어야지. 네, 요즘은 뭐 당연히 손을 씻어야죠. 네, 자기 방은 알아서 정리하는 거잖아 라고 실제적으로 언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암묵적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말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거의 말로 이야기되지 않고, 네, 분위기로 됩니다. 혹은 문화로 이야기가 됩니다.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압박감이 느껴지는 거죠. 네, 아까 같은 경우에 공부를 혼자 하는 게 다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런 집안 있잖아요. 이게 대대로 공부를 잘하는 막 의사 집안이다. 막 할아버지 할머니도 의사, 아빠 엄마도 의사, 형도 의사, 누나도 의사. 그런데 나 혼자 공부를 잘 못했어요. 만약에 이런 집에 내가 태어났었다 할 경우에 그 집안의 암묵적 규칙은 뭐예요? 공부는 혼자서 알아서 잘 하는 거고, 혼자서 할 뿐만 아니라 잘 해야죠, 잘. 네. 그러니까 성적이 좋아야죠. 이런 규칙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경우에 이 나는 공부를 혼자도 못하고, 공부 성적도 별로 안 좋은 나는 가정에서 굉장히 문제와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 가족의 암묵적 규칙과 명시적 규칙을 찾아내서 이 규칙이 실제적으로 가족 관계 혹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찾아서 드러내주는 것. 영어로 하면 reveal이죠. 네, 드러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족은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나요? 네, 그 규칙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다면 그거는 거의 대부분 명시적인 규칙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암묵적 규칙은 생각보다 많이 숨겨져 있어서 조금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각하기가 쉽지 않은데, 네, 그래도 네, 우리 가족에 있어서 암묵적 규칙이 무엇인가를 찾아낼 수 있다면, 네, 숨겨지는 것보다는 네, 드러내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도 한번 적용해 보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는 이어서 또 다른 가족관계 이야기를 계속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